상시벽 흐름을 다 센서 스팀입니다. 중동전쟁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란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목표물보다는 더 큰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미국 전쟁연구소가 분석했습니다. 현재 이란의 핵심 전략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이 관할하면서 통행료도 받는 식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전세계 해양 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다른 국제 수로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이번 전쟁 동안 기뢰를 설치하고 상선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접근을 사실상 차단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해상 봉쇄는 지속적인 공격이 동반되어야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협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상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야지 이란은 선박들에게 자국의 규정을 따르라고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선박을 정당하게 차단하거나 납포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이란 협상단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확보를 더 우선순위에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이 향후 이스라엘 및 미국과의 전쟁을 억제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만약 국제적으로 인정된 형태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게 된다면 이란은 필요할 때마다 해협을 봉쇄해 세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협력한다고 판단되는 걸프 지역 국가들을 압박할 수도 있으며 통행료 체계를 통해 막대한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협상을 통해 이란의 요구를 받아들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이 이란에 있다고 공식 인정하게 된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국제적으로 합법성을 얻게 됩니다. 동시에 이란은 자국 규정을 위반한 선박들을 단속하거나 차단할 정당성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 이스라엘 혹은 걸프 국가들이 이란의 해협 통제 시도를 방해하려 할 경우 미국이 이미 이란의 권리를 인정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행동 자체가 오히려 침략 행위로 간주할 수 있죠. 이렇다 보니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이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자신의 통제권 안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들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6일에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이라 불리는 이란의 한 기관이 페르시아만의 선박을 운항 중인 해운 회사들에게 이메일을 전송했습니다. 해당 이메일에는 선박이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란 리알화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란 은행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려는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이메일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을 보유한 국가들은 결국 대이란 제재를 해제해야만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번 전쟁을 통해 경제 제재 완화 역시 중요한 전략적 목표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이란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빠르게 재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석유 제재는 그동안 이란 정권의 수익 창출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으며 이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이란은 미국이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동결된 이란 자산을 해제해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금이 풀리게 된다면 이란 정권은 전략적 차원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재건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단기간 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자금은 미사일 생산 공장, 연구개발 시설, 그리고 철강과 같은 원자재 생산 시설을 복구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설들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진행 중인 전쟁 과정에서 파괴된 상태입니다. 이란은 최근 충돌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스라엘과의 분쟁에서도 탄도미사일을 활용해 미국 기지와 동맹국들을 공격해왔습니다. CNN은 5월 6일 보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특히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제한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제 제재 완화는 단순한 군사 재건뿐 아니라 이란 정권이 내부 붕괴를 막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 불안이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시위와 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경제 회복은 이러한 체제 불안 요소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란이 이러한 적극적인 전략 목표를 새롭게 제시했다고 해서 기존의 소극적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란의 기존 목표에는 핵 프로그램 관련 논의를 최대한 제한하는 것, 그리고 경제 붕괴로 인해 체제 전복 수준의 국내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제 생존은 모든 국가들의 기본 목표이며 이란 지도부 역시 최소한 어떤 형태로든 핵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들은 어디까지나 방어적 성격에 가깝고 중동의 미래 질서에 대한 구체적 비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지금의 이란은 보다 명확한 지역 질서 구상을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란의 전략 목표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바탕으로 중동 대부분 국가들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고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국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경제 불안정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인해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그 결과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이란의 기존 소극적 전략 목표를 뒷받침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5월 6일 공개한 음성 메시지에서 현재의 해상 봉쇄와 경제 압박 그리고 언론, 정보전이 모두 이란의 국가적 결속을 무너뜨리고 항복을 강요하기 위한 적의 작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이란 정권이 경제 압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 불안정 상황에 대비해 체제 방어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경제적 압박 때문에 곧바로 굴복하거나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경제 압박이
당국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으며 전시체제 수준의 계획 수립과 이른바 지하드식 관리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바시즘 민병대가 본격적으로 현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모스크바 지역사회, 각종 사회단체에 소속된 바시즈 조직원들에게 주민들의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시즈는 이란 정권이 민방위 활동, 사회 통제, 그리고 반정부 시위 진압 등에 활용해온 조직입니다. 반정부 성향 매체들은 4월 27일 보도를 통해 이란 최고 국가안보기구인 국가안보 최고회의가 경제 악화와 사회적 압박 심화에 따라 대규모 시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란 당국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물가 상승, 석유, 석유화학, 철강 산업의 가동 중단,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혼란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이란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경제 관리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경제 압박이 내부 체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권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제 및 대응 체계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발언과 준비 움직임만으로 이란 정권이 경제 압박 때문에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정확히 어떤 요구사항을 놓고 협상 중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협상 과정에 정통한 한 파키스탄 소식통은 뉴욕포스트 기자에게 현재 여러 개의 협상안이 동시에 떠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협상 조건이 무엇인지, 심지어 미국과 이란 양측이 동일한 협상 틀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5월 6일 악시오스의 정보를 흘렸는데,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란과의 한 페이지 분량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서는 전쟁 종료를 선언하고 이후 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위한 30일간의 추가 협상 기간을 여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 소식통들은 아직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번 안이 분쟁 시작 이후 양측이 가장 합의에 가까워진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도된 협상안에는 이란이 12년에서 15년 동안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부분적인 대이란 제재 완화와 동결된 이란 자산 해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내 제한 조치의 단계적 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추가 조치는 이슬람마바드나 제네바 같은 장소에서 이어질 후속 협상의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호르무즈 해협 제한 조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또한 미국 측이 악시오스에 유출한 해당 문서를 실제로 이란 당국자들이 동일하게 받아본 상태인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정부와 이란 언론은 악시오스 보도를 대체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란 측은 아직 어떤 합의에도 동의한 적이 없으며 미국의 최신 제안에 대해서도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제안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이란 언론은 미국 언론의 보도를 협상 압박용 심리전이거나 시장 조작 시도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이란 매체들은 기존에 이란이 제시했던 협상안과 이란의 레드라인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는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6일 PBS 인터뷰에서 악시오스 보도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해야 하며 지하 핵시설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저농축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우라늄 농축을 영구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해상봉쇄와 경제제재는 현재 이란에 상당한 부담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5월 6일 발표를 통해 미국 해군이 봉쇄작전이 시작된 4월 13일 이후 총 52척의 선박에 대해 항로를 돌리거나 항구로 복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중부사령부는 별도의 발표에서 미국 해군의 FA-샬 슈퍼원의 전투기가 오만만에서 봉쇄를 위반하려던 이란 국적 유조선 MT 하스나의 조타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해상봉쇄는 이란의 원유 저장 문제에도 심각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원유 수출이 제한되면서 팔리지 못한 원유를 계속 저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서기부의 한 관계자는 5월 6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저장 공간 부족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일부 유전의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란의 육상 및 해상 원유 저장 시설이 약 40일에서 45일 안에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봉쇄 작전은 이란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동시에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란 정권은 이러한 압박을 굴복해야 할 이유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부 통제를 통해 관리해야 할 국내 안정 문제로 인식하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헤즈볼라는 현재 이스라엘군의 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이른바 교란 사격 전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군이 새롭게 설정한 안전지대 내부에서 진지를 공고히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동시에 이스라엘군에 지속적인 부담과 피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일반적으로 교란 사격은 적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헤즈볼라는 4월 16일 휴전 발효 이후 남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소규모 공격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격포, 로켓, 고정익 드론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FPV 드론, 그리고 대전체 유도미사일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헤즈볼라 전투원들은 하루 종일 일정하지 않은 시간대에 고정되지 않은 위치에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군이 특정 패턴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지속적인 긴장감과 심리적 압박을 주며 작전 속도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헤즈볼라는 최근 FPV 드론 사용을 더욱 늘리고 있는데 FPV 드론은 로켓이나 박격포와 달리 탐지와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전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바논에서 작전 중인 한 이스라엘군 예비군 병사는 4월 30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을 향해 FPV 드론을 거의 끊임없이 띄우고 있으며 하루 평균 최소 10차례 이상 경보가 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터뷰는 헤즈볼라가 FPV 드론을 단순 공격 수단이 아니라 이스라엘군에게 예측 불가능성과 지속적인 불안감을 심어주기 위한 심리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헤즈볼라는 여기에 더해 자살폭탄 공격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며 심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실제 공격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폭탄 테러에 대한 공포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살폭탄 공격은 탐지가 어렵고 병사들로 하여금 전장에 있는 누구든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큰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헤즈볼라 관계자는 5월 6일 레바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헤즈볼라가 남부 레바논에서 자살 공격 작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1980년에서 1990년대에도 이러한 전술을 자주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한 레바논 태역 장성은 이러한 자살 공격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군의 불안감을 크게 높이는 심리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실제로 공격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만으로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FPV 드론 공격과 자살 공격 위협은 병사들에게 언제 어디서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지속적인 긴장감을 심어주며 이는 부대 사기 저하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헤즈볼라의 FPV 드론 공격으로 여러 명의 이스라엘군 병사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나임 카셈 역시 5월 4일 현재 헤즈볼라 전투원들이 이스라엘군 사상자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공격을 설계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아마도 이스라엘군 피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이스라엘 내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결국 이스라엘군이 작전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시에 전면전이 다시 재개될 정도의 수준까지는 상황을 끌어올리지 않으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헤즈볼라는 자신들의 공격 목적이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에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른바 레바논 내 교두보를 구축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두보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리타니강 남부 지역의 비무장지대를 확대하고 고착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헤즈볼라의 공격은 주로 남부 레바논 내 4개의 주요 축선을 따라 작전 중인 이스라엘군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동부의 타이베 칸테라 축선, 남서부의 나쿠라 축선, 중남부의 쿠자 축선, 그리고 빈트주빌 축선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군에게 매우 중요한 군사적 거점입니다. 남부 레바논에서 지상군 보급과 이동을 담당하는 핵심 물류 통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축선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만 이스라엘군은 자유롭게 병력을 이동시키고 작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헤즈볼라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스라엘의 전쟁 의지를 상실하게끔 유도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헤즈볼라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일부 비판과 정치적 압박에 직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헤즈볼라의 공격이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전략 판단 자체를 바꾸거나 레바논 작전에 대한 재검토를 유도할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미국 전쟁연구소가 분석을 하였는데요. 오히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에알 자미르 중장은 최근 이스라엘군의 헤즈볼라의 FPV 드론 생산 시설과 보급망을 남부 레바논을 넘어선 지역까지 타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역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남부 레바논 내 작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미르 참모총장은 5월 6일 다시 한번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작전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5월 6일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서 헤즈볼라의 라드완 부대 지휘관을 겨냥한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임시 휴전이 시작된 이후 베이루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이스라엘 공습입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5월 6일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라드완 부대 지휘관 말렉 발루트를 표적으로 공습을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헤즈볼라와 가까운 한 소식통은 AFP 통신에 이번 공습으로 말렉 발루트가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공격 당시 라드완 부대 부사령관을 포함한 다른 헤즈볼라 고위 인사들이 함께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측 소식통은 5월 6일 이스라엘이 이번 공습을 실시하기 전에 미국 측에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카츠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발루트가 지휘하던 헤즈볼라 라드완 부대가 이스라엘 지역을 향해 발사체 공격을 감행하고 이스라엘군 병사들에게 피해를 입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드완 부대는 헤즈볼라의 최정예 특수작전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대는 이란의 지원 아래 대규모 지상 침투 작전을 통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성된 조직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 남부 교외의 헤즈볼라 거점을 마지막으로 공습한 것은 4월 8일이었으며 이는 4월 16일 임시 휴전 발효 이전이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민병대 하라카트 헤즈볼라 알 누자바의 지도자 아크람 알 카하비는 5월 6일 민병대 무장해제 요구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무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라카트 헤즈볼라 알 누자바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과 10월 7일 전쟁 기간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무장 공격을 수행해온 이라크 민병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들은 주로 이라크 이슬람 저항 세력이란 이름 아래 각종 공격 작전에 참여해왔습니다. 이러한 민병대 공격이 이어지자 미국은 이라크 정부에 대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들을 무장 해제하고 친이란 성향의 민병대 연합체인 PMF를 해체하는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PMF는 공식적으로 이라크 국가안보기구의 일부이지만 실제로는 하라카트 헤즈볼라 알 누자바를 포함한 다수의 친이란 민병대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라크 정부보다 이란의 지시와 영향력에 더 강하게 종속되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5월 5일 아크람 알 카하비에 대한 정보 제공에 최대 $10,000,000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카하비의 이번 발언은 하루 전인 5월 5일 이라크 언론 보도 이후 나온 것입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 에스마일 가하니 춘장이 일부 친이란 성향 이라크 세력들에게 민병대의 무장 활동을 축소하고 정치 활동을 확대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하라카트 헤즈볼라 알 누자바 역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하니 사령관의 구상은 이라크 민병대들이 무장 공격을 줄이는 대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금융 제재나 경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압박이 커질 경우 이라크 경제뿐 아니라 이란 정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전략은 무장 활동은 줄이되 이라크 정부 내부에서 친이란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후 소식이 더 들리면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